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헝그리 정신. 배고파야 뭐 창의성이 나온다. 저는 지금 시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장에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이상한 상상, 뻘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미술과 이 기술을 더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드로잉 아티스트 염동규 작가입니다. 기술과 접목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7, 8년 전 아는 또 동생이 형 이런 거 봐봐요. 이렇게 영상 링크를 보여줬는데 VR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이었어요. VR 페인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딱 보고 아 이건 바로 사야겠다 하고 작업을 시작했던 게 진짜 엄청난 저한테 터닝 포인트거든요. VR과 미술을 접목시킨 게 제 작가 인생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아마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캔버스나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야기를 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술이랑 융합을 시키니까 이야기가 있는 그림들을 만들기가 되게 용이해졌어요. VR 같은 경우는 3D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이제 브러쉬들이 존재하면서 더 풍성한 비주얼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미술이라는 분야가 약간 백그라운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역할이란 말이에요. 춤이나 노래나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처럼 공연의 메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 VR 기기를 라이브 드로잉, 쇼적인 부분을 결합시키면서 이제 공연에서의 메인으로 이제 설 수 있게 된 거죠. 네. 일단은 계약서를 쓰고 나면 영감이 들어와요. 일단 통장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맨날 뭐 하죠? 맨날 연습하잖아요. 축구 선수는요? 맨날 공 쳐야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맨날 그려야죠. 네. 그게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급박한 순간에 아니면 되게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매일 그리거나 또는 작업을 위한 뭐 독서, 산책, 그다음에 생각들 이런 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를 계속 했었어요. 미술학원 강사. 근데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또 일을 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생명보험 영업사원 일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29살이었는데 동균아 네가 20대 마지막 해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내보자. 뭐 안 되면 뭐 딴 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요. 이제 부모님과 살던 집 발코니에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제 이자를 캔버스를 놓고 붓질을 하기 시작했죠. 네. 지금은 제가 굉장히 큰 작업 많이 하는데 요만한 거 이것도 이 정도만 시작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용 작업실을 들어가면서 이제 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이 미술계의 씬이 좀 부흥하려면 누군가 한 명은 뭔가 슈퍼스타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힙합씬에 보면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스타가 된 래퍼들이 있잖아요. 그런 래퍼들은 실제로 돈도 많이 벌어서 어떤 플렉스 이런 거를 하는 거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어린 친구들이 보면서 래퍼를 꿈꾸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이 씬에 관심이 올라가고 저는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플렉스하는 좀 슈퍼스타가 나와서 활동해줘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장래희망의 미술 작가, 뭐 아티스트 이런 걸 쓰면서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도 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제가 해볼게요. 슈퍼스타가 되려면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미술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 슬로건을 진짜 미술을 먹방처럼 이 슬로건을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방처럼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고 편한 미술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슬로건 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어떤 건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VR 같은 경우는 제가 미술과 기술을 결합시키는 그 시작이었고 사실 대박을 쳤죠. 스크린에 이제 제 아바타가 나오고 아바타가 제 얼굴 표정이랑 입 모양이랑 볼에 바람 놓는 것까지 다 따라하거든요. 그 아바타가 저랑 실시간 동기화가 돼요. 이거는 이제 AR 드로잉이라는 건데요. 현실에 여기에 이제 그래픽이 맺히는 거. 제가 여기다 허공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3D 라인이 이제 딱 생기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여기에 이제 뭐 모델링도 배치를 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꾸미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챗 GPT를 이용한 또 드로잉 공연도 만들어서 실제로 무대도 공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공연이랑 강연이 합쳐진 형태로 많이 가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연하는 사람한테 에너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했던 공연들이 뉴진스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AI 기술 섞어서 살아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자마자 그 토끼를 그리자마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콘텐츠를 접하면요, 이게 진짜 스펀지처럼 빨기 때문에 어릴 때 문화 콘텐츠 또는 뭐 트렌드 이끌어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억나세요? 미술 교과서는 두께 이만한 거? 아시죠? 이만해요, 두께가. 그만큼 그냥 슥슥 지나가고 많은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술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술이란 분야가 좀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재미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미술사 콘텐츠를 제가 메타버스 아바타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그다음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이 포인트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미술사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아시겠죠? 바로 이집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집트 미술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왕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요, 썩지 않게 미이라를 만들었던 거죠. 자, 왼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오른쪽은 이집트의 조각상이고요. 자, 그리스 조각상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한데 이집트의 조각상은 어떤가요? 뭔가 딱딱하고 부자연스럽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사후 세계의 삶을 위한 목적으로 이 미술품을 제작한 겁니다. 자, 물고기의 모습은 어느 각도가 가장 잘 나타날까요? 정면? 아닙니다. 바로 측면입니다. 이러한 법칙에 따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네바문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통스럽습니다. 미술사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내용이고 긴 내용인데 포인트만 엑기스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이게 사실 라이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하나 골라서 라이브로도 현장에서 공연처럼 공연과 강연이 합쳐진 형태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란 분야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그림을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자유롭게 그리다가 얘를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어릴 때 그런 게 박히면은 성인 돼서 안 하거든요. 교육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이건 내가 따라해서 연주해보고 싶어.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예체능 교육에서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딸을 제 작업실에 데리고 오는 게 딸한테 이거 해볼까가 아니고 보고 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거나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때 저는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작업실에 칠판이 있는데 아빠 칠판에 그림 그려도 돼? 그려. 근데 아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해도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런 마음 먹는 거. 아빠가 권유해서 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체능에 대한 분야가 이 학교에서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 수능이 가장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국영수, 사탐과탐 위주로 교육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체능이라는 분야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술을 즐길 줄 아는 거는 우리 삶을 되게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앞으로의 미래는요, 상상력이 되게 좋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 공유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인 인재가 미래를 어떤 이끌어갈 각광받는 인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체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악적인 감성, 그림을 보는 감성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면서 국영수를 잘하면 장난 아니겠다.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전혀 없어요. 아니 내가 이제 다음 그림은 저보다 잘할 건데 다음 뭐 공연은 저보다 잘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만들어 볼까? 그때 딱 만들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에 좀 재미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새로운 걸 해야죠. 네. 패션은 뭔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 얘가 세상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인지 패션 디자이너로서 아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이너라는 랭귀지로 저는 그 제 삶의 스토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윤희 디자이너입니다. 저를 표현하려고 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도전하기 위해 태어난 박윤희 디자이너. 제 컬렉션은 사람들이 입음으로써 그 컬렉션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그 결과물의 컬렉션을 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고 입고 하면서 다른 뭔가의 결과를 다시 또 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서 완성을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해요. 되게 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 자신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가장 시드머니 같은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그 DNA에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디자이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 저보고 잠을 언제 자냐고 그래요. 근데 잠 한 4시간 자요. 그 대신 뭐 몸에 안 좋은 건 다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언어들도 모든 에너지가 저 손과 모든 식스센스에서 다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단어, 좋은 음식,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에 에너지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패션 디자이너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 주로 받는 인스피레이션은 바로 저예요. 박윤희. 박윤희가 너무 다양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어떤 상황에 두고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배우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지 항상 그걸 되게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이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결국 제가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우고 또 채우고 이런 걸 하는 것 같거든요. 항상 저를 표현하는 게 컬렉션으로 인해서 많은 표현이 되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엘사랑 콜라보한 라인이에요. AI가 아트 큐레이터를 하고 그 AI가 그린 걸 가지고 저는 제 컬렉션에 입혀서 그 다양한 아이템과 스타일링으로 뉴욕에서 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 광고제에도 금상은상을 휩쓸게 되고 엄청 결과가 너무 좋았죠.
이번 2024년 SS는 뉴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순간의 추억이 좌표가 됐어요. 그런 좌표는 모든 사람한테 존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행운을 찾은 느낌? 이번에 그리고 뭔가 편견을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아티스트만의 표현이 자유로운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쇼를 통해서 사람들과 행복을 공유해주고 주는 기쁨이 어떤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어린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됐고요. 이번에 네이크로바에다가 자기 꿈을 적고 피날레 때 사람들한테 메시지, 너희가 꿈꾸는 메시지를 주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네이크로바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한테 행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애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 문제를 더 큰 시너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더 끈끈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의 성공이 더 가치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곧 뭔가 꿈을 향해 가면서도 가장 필요하고 필수인 거구나. 내만 독보적으로 잘났고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몽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다운 게 뭔가 투명한 거더라고요. 그 투명한 거, 블링블링한 것도 좋아했어요, 아기 때부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원석 자체가 엄청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과 다른 노력, 그리고 이 노력 자체도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힘든 기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뭔가 하나를 주긴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반짝임이 모여서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애티튜드는 자존감이 높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는 것도 사랑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완성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완성이 미완성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남들의 생각을 바꿀 순 없죠.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트라 생각해요. 생긴 것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저 또한 재밌고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들이 시그니처로 그리는 것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장을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이 또한 저의 표현인 거예요. Why not? 나를 표현하는 거는 내가 낸데? 그러니까 내가 나예요, 그냥. 어릴 때도 항상 뭘 그렸어요. 근데 뭐 벽에도 막 그리고 막 그랬는데 절대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혼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벽에 뭐 그림 그리면 다시 새롭게 하얗게 벽을 칠해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지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길을 걷고 있고 맨날 도전하고 뭔가 하는 거를 자유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많고 에너지가 많은 거는 어렸을 때 DNA가 그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아이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조그만 아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예술 쪽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거기에 정말 애기인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렇게를 항상 물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장한 만큼 문화예술 교육이 좀 더 어린 나이에 다양한 문화를 겪음으로써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 정체성으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공인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예술은 곧 나를 만든다. 저의 앞으로 목표와 꿈은 제 인생의 미완성된 부분을 좀 완성시키는 거. 그리고 그 완성 자체는 저가 잘 되기보다는 앞으로 저랑 함께할 사람들과 제 컬렉션을 입거나 구매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금의 네이크로바처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개념을 되게 찾고 있어요. 뭐 갓난아기부터 7, 80세 어르신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을 만드는 정크 아티스트 김호철입니다. 정크 아트, 쉽게 생각하면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예술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버려지는 이런 고철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용접을 해서 만드는 아트입니다. 가장 오래가고 변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철이라는 재료더라고요. 그 고철을 이용을 해서 뭔가 끊임없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FE01, 쉽게 말하면 FE가 철의 원소 기호고 01이 첫 번째라는 뜻인데 철로 만들어진 첫 번째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재생복합 공간입니다. 고철 한 4, 5천 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인데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고철들을 수집을 해서 성을 만들었다는 가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4년 반 동안 하루도 쉬은 적이 없어요. 그런다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모든 영감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릿속에는 계속 로봇의 팔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그 방향이 이렇게 가야겠다. 머릿속 한쪽 내에서는 계속 그게 흐르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6명에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회의를 하고 각자의 작업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용접을 하고 다듬고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채색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색이 끝나고 나면 자동차 유리막 코팅 같이 투명을 올려서 다시 보존을 한번 하고 그게 작업의 완성이고 끝입니다. 정형화된 거를 다시 녹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용접을 해서 그 제품을 온전하게 사용을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프리카를 부모님 때문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 돌 조각을 배웠어요. 엠비구 스톤이라는 엠비구 산에 나는 돌을 이용해서 만드는 종족인데 그 친구는 전 세계에 18명밖에 안 남아있는데 평생 동안 조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살아갈까? 밥도 먹고 옷도 입고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날까? 뭘 먹고 살까? 제가 물어봤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은 평생 이 일을 하지만 옆에 부족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한 밥과 옷을 준다. 자기들은 그거면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가장 축복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출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생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는 그 영감을 받아서 여인 얼굴에다가 한국적인 이 소나무 형태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철을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듯이 무르듯이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없을까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셀을 잘라서 그 공간을 다시 줄여서 그 곡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 작가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분이 이중섭 씨입니다. 그분의 소라는 걸 보고 저거를 만약에 입체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되게 궁금했어요. 소는 제가 가장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역동성을 중요시하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역동스러운 느낌이 잘 나타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크아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족 때문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딸들한테는 바쁜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고 저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러고 가족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일단은 웅장함에 너무 놀라세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반가워하시고 재밌어 하시다가 꼭 손자 보여주고 싶다, 아들 보여주고 싶다. 그다음부터는 가족을 데려오시는 거죠. 가족을 와서 같이 보시고 주말마다 이렇게 3대가 같이 오십니다. 갓난 아기부터 70, 80세 어르신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는 이 정크아트 체험이 플라스틱이랑 다른 건 있는데 이렇게 쇠로 된 건 없더라고요. 버려지는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로봇, 키링 등을 만드는 정크아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만들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근데 아빠가 막 조금씩 도와주면서 완성을 해가 나가는데 완성됐을 때 어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요. 자기 아빠가 대단해 보이고 슈퍼맨 같고 영웅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다시 한번 가족의 그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정크아트도 가족의 연계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상력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에어리언이라고 만든 백화를 보고 애들이 와가지고 지렁이라 하면서 막 좋아해요. 도마뱀이라. 근데 그거는 보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불로 제목을 안 적어놓습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데를 그대로 상상력을 키워가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큰 작품들 보면 거의 다 못 만지게 하고 가까이 못 가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만져보고 이렇게 오감을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더 늘어날 거다 싶어서 모든 거에 경계를 없애고 전부 다 만질 수 있고 다만 다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만지고 뛰어놀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어릴 때 문화예술 접하는 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똑같이 이 정크아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바를 여기서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하고 싶은 거를 발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한지는 몰라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이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 생각을 나는 아빠로서 존중을 해주고 끝까지 믿어줄 것이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보면 스케치하고 뼈대를 제가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그 뼈대를 만드는데
끝까지 일조를 할 거고 저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뼈대를 만드는데 하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어떤 예술가로 보인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작가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울산에 왔을 때 문화적인 그런 게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모두 다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입니다. 그 간절곶에 솔라봇이라는 18m짜리 로봇을 만들어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형태의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간절곶이라는 공원이 살아나면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상생을 하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 창작 과정은 일단은 궁금증에서 출발을 하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들에서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루트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궁금증이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는 궁금증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경기 민요라는 소리꾼 이희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경기 민요라는 어떤 장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대중가요처럼 친구같이 옆에 있었던 존재라면 지금은 어떤 선생님같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B급으로 살짝 낮춰서 조금 더 다가오기 쉽게끔 하는 그런 소리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접하게 된 계기는 뭐 뱃속에서부터였죠. 저희 어머님이 저와 같은 경기 민요를 하셨던 예전에 명창이셨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남자가 태어나면 다들 뭐 판검사, 의사 이런 거를 시키지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기생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때 마침 우연찮게 어머니를 따라서 오랜만에 그 민요 공연을 보러 갔다가 소리의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민요가 나오니까 이제 흥얼거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선생님이 신기하셨나 봐요. 궁금하셨던 거죠. 너 혹시 민요를 하고 싶냐? 그랬는데 무슨 노래를 좋아하니?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나리랑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불렀죠. 아리랑 아라 니러구
이런 노래예요. 그랬더니 너 소리 해야 되겠다 그러셔가지고 나 소리를 해야 되는 운명인가 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그 시스템 자체가 여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 들어왔다고 그 연주자들이 음정을 그렇게 쉽게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음정에 남자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연을 하려면 뭔가 거기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교라든가 어떤 테크닉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 비해서. 언젠간 나는 꼭 나한테 이 모든 시스템에 맞춰진 그런 환경에서 내가 노래를 해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공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깊은 사랑은 제가 어떻게 소리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남자 소리꾼이 없는 이 경기민요판에서 원래 남자 소리꾼은 어떤 소리를 했었을까? 어떻게 그러면 남자 소리에서 여성 소리로 바뀌게 되었는가? 근데 이제 여성 소리꾼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여성 소리꾼이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모델로 놓고 제가 어머니로 분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근대 민요의 어떤 발자취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전통이 돼야 뭐 50년, 100년 후에 이런 것들이 또 불려지고 누군가 또 새롭게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사실 다 반짝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위적으로 반짝거린다기보다는 아우라죠. 자기 자신한테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우라일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비주얼 자체도 뭔가 그렇게 좀 반짝거리면서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MBTI도 I예요. 그런데 무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내가 돼서 내가 동경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섰을 때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서 오는 뭔가 에너지로 내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니까 그런 걸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의상을 딱 커스튬을 하면서 그때그때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재밌죠. 약간 이중생활이라. 저는 그러니까 소리적으로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도 무슨 장르와 만나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끌려가거든.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남자 소리꾼들이 제 입장에서는 좀 소중하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전통 소리라는 스터디를 만들고 스터디한 걸 가지고 무대에 같이 올리는 그런 남자들끼리 하는 전통 소리 프로젝트들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럿이 한 5, 6명 정도 되니까 각자의 개성들이 또 있고 그 여자 소리꾼들하고는 다르게 또 넉살들이 있어요. 넉살이라는 거는 그 여유에서 나오는 위트죠, 위트.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소리꾼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또 예전에 소리하시던 명창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자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을 해도 되게 이게 크게 커지는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하는 건 좋은데 민요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시스템이 나랑 맞지 않나 보다. 내가 관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현대무용 하시는 안은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안은미 선생님이 전통음악과 현대무용을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공연을 만드신다고 거기에 이제 젊은 소리꾼이 5명 정도 필요한데 오디션을 볼 생각이 없냐. 맨날 혼났었는데 거기 가니까 맨날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안은미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제가 하나 할 걸 막 10개 하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게 어떤 뭔가를 테크닉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너는 다르다. 넌 특별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석 같은 거다. 그 보석을 네가 찾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네가 보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계속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그거를 마음 먹고 주입을 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강요하지 않고 또 저의 약간 좌우명이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경기민요라는 장르 자체가 미개척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 장르가 맞나? 여기에다 속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다 그냥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규정 지으려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규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잡스러운 사람이니까요. 청사처럼 불 밝혀라 잊었던 단군이 다시 돌아온다.